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오늘 아침 좀 쌀쌀합니다. 오후부터는 풀린다고 하는데 이번 주말 아주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죠. 이번 주말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비록 우리를 둘러싼 내외 환경 상당히 우울하지만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라도 여유를 가져야만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너무 문제만 몰두하면 제대로 된 해법 보이지 않습니다. 자, 봄이 서서히 오고 있는 날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전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전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공장 유해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거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예,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중국이 사드 보복 차원에서 우리나라 관광 전면 금지했다고 그러죠? 가장 강력한 초강수를 초반부터 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 관광업을 총괄하는 국가 여유국, 여유가 관광이라는 뜻이잖아요. 중국말로. 그래서 국가 네. 여유국이 이달 15일 다 아시겠지만 중국 소비자의 날입니다. 예. 추가 조치도 있을 거고요. 보면 불매운동에 준하는 추가 조치가 있을 텐데 이달 15일부터 한국행 관광상품을 판매하지 말라라는 구두 지침을 중국 여행사에 보냈습니다. 즉 한국 가지 마라 이런 뜻이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800만 명이 한국을 찾았는데 이 중 40% 정도가 중국 여행사를 통해서 왔습니다. 320만 명 정도가 왔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오려면 네가 알아서 온라인 통해서 가든지 항공 직접 비행기표 예약해서 오든지 이른바 싼커 정도만 가게 한다는 거고 싼커들도 이런 영향을 받겠죠. 이런 결국에 중국의 이런 치졸하고 겉으로는 자유무역의 대국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진핑 수석이. 근데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고 이런 중국 스타일의 처음이 아닙니다. 이런 관광 금지 조치는 2011년에 일본하고 싱가포르 열도 두고 영유권 무정했었죠. 이때도 일본 관광 전면 중단했었고요. 반중 성향의 대만 차이잉 정권 들어설 때도 대만 가지 마라 이런 비슷한 수단을 내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정도 그랬어요. 한국도 그 정도로 감내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난한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국이 참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민족주의, 중화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부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사실 자체가
좀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잘 이해할 수가 없죠. 관광 가지 마라 그러면 또 안 가고 말해요. 예? 공산주의 국가니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여러 가지로 자신들에 있어서의 어떤 취약점도 드러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인데 다른 중국의 보복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어제 롯데면세점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했는데 누구도 내가 했다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중국 해커 소행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한 3시간 정도 다운이 됐고 네. 지난 1일부터 중국 전역의 롯데마트 17곳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소방점검, 시설 조사에 나섰습니다. 귀찮고 피곤하게 굴겠다라는 거고요. 작년 11월 말에도 그랬는데 또다시 그런 거고 일부 중국 음식점에서는 한국 손님 받지 않겠습니다라고까지 간판이 내걸렸다고 하고요.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는 한국 음악 차트까지 없애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방학 여파로 1월에 국내 서비스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 리스크 사드 리스크까지 있는데 저는 이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견디기 힘들지만 중국 발아기처럼 된 한국의 어떤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예. 거기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진짜 이 외환이 겹친 게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에 대해서 재협상 가능성을 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전에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예. 한미 FTA뿐만 아니라 모든 FTA에 대해서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했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기간 때 한미 FTA 문제점을 거론했었는데 당선 이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 어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라고 하죠. 예. 슈퍼 301조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어제 2017 무역정책 아젠다 2016 연례 보고서에서 한미 FTA에 대해서 한 줄이 언급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미국 무역 적자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 나프타, 북미죠. 그리고 네. 해외국들과 함께 한국을 적시를 한 거예요. 한미 FTA 체결 직전에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좀 적었는데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었고 이건 미국인들의 협정으로부터 기대한 게 아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러 무역 협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미 FTA가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잘한 협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 자체에서는 논란도 일었었지만 논란도 일었었죠. 쇠고기 때문에 특히 그랬었는데 미국이 더 안달이 나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재협상을 하자는 겁니까? 일단 USTR 대표가 지금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지 않았어요. 로버트 라이시저 USTR 대표가 지금 미의회 인준 과정이거든요. 그 전에 이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대표가 나오는 보고서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 정부는 재협상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재협상 하겠다라는 얘기는 없었다는 거죠. 재검토하고 재협상은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보고서 내용의 80%가 중국을 겨냥한 거였습니다. 한국은 한두 줄 언급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겠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침인데 한미 FTA 발효 2011년에 비해서 지난해 대미 무역 수지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 대미 무역 흑자죠. 미국 입장에서 무역 수지 적자가 2배로 늘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 실제로 보면 우리 한국의 대미 수출이 4% 이상 줄었고 몇 년 사이 계속 대미 무역 흑자폭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겠다라는 거고요. USTR 대표가 공식으로 취임을 하면 그때 가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공유, 그러니까 카쉐어링 업체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카쉐어링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없습니다. 예, 이게 초단기 렌트잖아요. 예. 30분 단위로 차를 빌려 쓰는 서비스인데 이미 국내에서 누적 이용자가 500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약관을 들여다본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잠시 쓰고 마는 거니까. 근데 약관이 불공정하게 돼 있다는 거죠. 가령 예약 시간 10분 전엔 아예 취소 불가. 돈 무조건 넣었으면 그 끝이라는 거고요. 1시간 전에 환불 거의 힘들고 그리고 위약금 엄청나게 때리고 이런 과도하게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하게 돼 있는 이 약관을 한번 조사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정위가 카쉐어링 업체뿐만 아니라 공유 서비스 요즘 공유 경제라고 해서 거의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네. 카쉐어링 외에 다른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도 약관 불공정한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3월 3일입니다. 3월 3일이죠. 네. 자, 오늘이 3월 3일이어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계실 것 같은데.
상품이 없어서 못 나가요. 예, 삼겹살 주시면. 자, 오늘이 바로 삼겹살 데이입니다. 근데 이 삼겹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죠? 이게 올해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구제역이 없어서 예. 뭐 조리 인플루엔자나 아니면 뭐 그것 때문에 상관이 되게 길었지만 구제역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또 아시겠지만 뭐 결국에 돼지고기도 소고기와 함께 취급이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어요. 예. 그리고 도축 작업일수도 1월이 당연히 적었고요. 그래서 공급량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겹살 소매 가격이 평년에 비해서 한 8% 가까이 올랐고요. 수입 삼겹살 요즘 많이 먹잖아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이 먹잖아요. 들여와서 그것도 한 9% 가까이 뛰었습니다. 근데 이 삼겹살을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 10명 중 3명이 주 1회 이상 먹는다는 조사 결과도 좀 나왔었잖아요. 예. 그 교수님도 삼겹살이세요? 목살이세요? 저는 삼겹살 좋아하죠. 저 삼겹살 굉장히 좋아해요. 맞습니다. 오늘 네. 어제 목요일엔 목살 드셔야 되고 어제 같은 금요일은 거의 금겹살인 삼겹살 드셔야 되는데 불금에 그렇구나. 예. 삼겹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참 고민인 거죠. 앞으로도 한 몇 개월간은 더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게 현재 이제 업계의 전망입니다. 금요일에 삼겹살을 먹으니까 금값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월요일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좀 것도 춥죠? 괜찮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불쾌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야, 봄이 됐어요. 내일 예. 프로축구 K리그가 개막하죠. 예. 예.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요, 이 프로 야구가 개막하고 프로 축구가 개막해야지 이제 뭔가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K리그 1부 리그 클래식하고 2부 리그 챌린지가 이 내일 동시에 막을 올립니다. 예. 1부 리그 클래식, 이 내일 울산 현대하고 이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를 시작으로 11월 5일까지 이 8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가거든요. 일단 이 팀당 33경기씩을 먼저 치르고요. 그리고 난 뒤에 순위에 따라서 상위 리그, 하위 리그로 갈려서 5경기씩 더 하는데 1위부터 6위까지는 우승을 놓고 겨루는 상위 리그에서 7위부터 12위까지는 2부 리그 강등팀을 결정하는 하위 리그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올해도 이 전북 현대가 강력한 우승 후보거든요. FC 서울이 이 전북에 겨룰 만한 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올 시즌 지켜볼 만한 기록도 많고요. 강원 FC도 상당히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강원 FC가 지난 시즌에 2부 리그에서 올라온 팀이거든요. 네. 올 시즌에 1부 리그에서 뛰는데 이 정조국, 이근호, 또 문창진 같은 이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대거 영입해서 이 새로운 팀으로 변신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지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강원 FC의 최윤겸 감독이거든요. 최윤겸 감독도 나도 우리 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미지의 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올 시즌에 또 이 전북의 이동국 선수 현재 192골인데요. 예. 이 통산 200골, 포항과 울산의 또 이 통산 500승, 전북 최강희 감독의 통산 200승 달성 여부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올 시즌에는 K리그도 비디오 판독을 도입한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좀 진작 도입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팬 여러분들 많을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K리그가 최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올 시즌에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는데 득점 여부, 그러니까 골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또 이 페널티킥 여부, 또 이 레드카드로 인한 퇴장 등에 대해서 이 조심히 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 판독하게 되면 경기가 중단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단된 시간은 추가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거 뭐 요새 맨눈으로 그냥 보고서 주심의 권위에만 기댄다 이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말이에요. 요즘에는 TV 중계 기술이 발달해서요. 그렇죠. 오심이 나오면은 이 중계 보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알잖아요. 저거 잘못됐는데 그대로 가잖아요. 예. 아, 잘못된 건 바로 잡고 가야죠. 예. 네. 자, 홍콩의 이스턴 SC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일본의 그 가와사키 프론탈레하고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예. 이스턴 SC의 감독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저도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네.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G조에서 이 홍콩의 이스턴 SC가 예상을 깨고 일본의 이 가와사키 프론탈레하고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거든요. 네.
뜻밖에도 이스턴 SC의 감독이 28살의 여성입니다. 이름이 찬 유엔팅이거든요. 예. 이 28살의 이 젊은 여성 감독이 이 홍콩에서는 꽤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도중에 이스턴 SC를 맡았는데 감독 부임 이후에 14승 1패를 기록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프로축구 남자팀에서 여성 감독은 상당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렇죠. 2014년에 이 프랑스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이 클레르몽 푸트라는 팀에서 여성 감독인 이 코린느 자크르라는 감독을 선임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전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 우리나라는 꼭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들만 감독을 하는데 사실 그 좋은 축구 선수, 훌륭한 축구 선수가 또 훌륭한 감독이 반드시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종목을 불문하고 명장이라고 불리우는 분들 중에는 이 선수 시절에 무명 선수로 뛰었던 분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히딩크 감독도 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 감독이 이렇게 또 이 실적을 낸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는 측면이 있네요. 예. 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이요. 어제 상무하고 평가전을 했는데 역전패를 당했어요. 예. 이게 좀 불안하네요. 어제 경기만 보면 좀 불안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WBC 대표팀이 어제 상무와의 평가전에서 1대4로 역전패를 했는데 이 마운드에서 이대훈 선수의 부진이 여전히 고민이고요. 예. 이대훈 선수 어제도 1과 3분의 2이닝 4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타석에서는 이대호 선수의 1타점 2루타로 한 점을 뽑아내는데 그쳤고요. 이 최영우 선수가 어제 5번 타자로 나왔는데 어제도 이 3타수 무안타였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첫 상대인 이스라엘 경찰청과의 연습 경기에서 5대2로 승리했는데 우리나라와의 이 경기에 이 선발로 나올 것으로 알려진 제이슨 마키 선수가 2이닝 무실점 기록했습니다. 공이 빠르지는 않았는데 슬라이드하고 체인지업의 제구가 날카롭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끓는 물에 3도 화상을 입은 어린 동생과 장애를 가진 부모님을 대신해 선혜는 일찍 어른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장학금을 받으며 변호사를 꿈꿨지만 지금은 빨리 졸업해서 생계의 보탬이 되고픈 생각뿐입니다. 꿈을 접기엔 너무 어린 15살. 선혜와 같은 아이들이 걱정 없이 꿈꾸도록 지원하는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지금 월드비전으로 전화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가수 노유민입니다. 요즘 물 안 나오는 곳 찾아보기 힘들죠? 상수도가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양질의 상수도를 아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그 사용량은 아주 높아서 물 스트레스 국가에 속해 있다는데요. 물 스트레스란 1년간 쓸 수 있는 수자원에 대비하여 수요량이 얼마인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가 40%가 넘는다고 하죠. 이렇게 물 사용량이 높은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값싼 상수도세라고 하는데요. 이젠 우리가 그 물을 지켜야겠죠? 물 절약은 더 가까이, 불필요한 낭비는 저 멀리. 물 절약 습관으로 우리의 소중한 물을 지켜냅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든 재산을 항일운동에 바치며 안중근 의사를 도와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순국한 고려인 최재형. 조국 독립을 위한 불꽃이 되었던 수많은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남다른 교육열과 강인한 인내력으로 삶의 터전을 일궈낸 고려인들. 조국의 얼을 이어가고 있는 고려인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합니다. 남친 폰도 여친 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팝폰.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팝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팝폰. 콘이 아니라 폰. 팝폰. 굿락투유 당신에게 좋은 건강 유산균 굿락투유 장 건강엔 굿락투유 소중한 당신이니까 장이 건강하게 생활이 건강하게 매일매일 굿락투유. 굴락투유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을까요? 콜록 미놀 F 카레에도 미놀 F 목 아파도 맞다 미놀 F 모두 역시 미놀 F 더 큰 병 되기 전에 기침 가래 인후통엔 모두 미놀 F 경남제약.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혹시 영혼의 청소야말로 우리 인생의 재고 정리가 아닐까? 재고를 수시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물건이 부족하거나 넘치게 되어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것처럼 마음의 묵은 것들을 제때 정리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영혼의 잡동사니들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 아닐까? 오늘은 중국 작가 무무의 오늘 뺄셈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 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자, 한 주간의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개발전략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사자성어 말씀하셔야죠. 네,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시 우리는 2비. 이게 왜 무슨 순서냐면요. 나이 순서라는 걸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예. 네, 옛날 선비들 아무래도. 아니, 옛날 네. 선비가 아니라 저희는 항상 두 분 나오면 나이 순서예요. 네.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이게 말씀하시죠. 네네. 이번 주에 골라온 것은 사시 2비입니다. 사시 2비. 굉장히 쉽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흔히 사입이라고 그러죠. 사입이가 사시입이에요? 이 네자로 된 사시 2비. 자 하나 들어가니까 굉장히 유식해 보이는데 결국 사입이었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 닮을 사자 오를 시자 그리고 이을 이자 안일 비자. 그래서 겉은 옳은 것 같으나 속은 그렇지 않다. 맹자의 진심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나 맹자님 계실 때도 가짜들이 득세하면서 세상의 진실을 가린다. 뭐 이런 용어로서 많이 쓰이는데요. 사시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사입이다, 뭐 가짜다, 또 엉터리 물건이다 할 때 이제 사입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제가 느낀 것은 이번에 이 대통령 변호인단, 대리인단 보면서 이 법률가가 아니라 우리는 혁명가다라는 말을 이제 김평우 변호사가 했었는데, 좀 정말 법정에서 그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스스로도 대통령을 지키는 법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파헤치고 또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를 잘 제시함으로써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동하고 또 헌법재판관들을 모욕하고 이거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약간 좀 사이비성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우리 현실에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실을 찾고 팩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도리어 더 우리 사회에 이
여러 가지 진실과 또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골라봤습니다. 김은석 부소장님은요? 저는 경물치지입니다. 경물치지. 예. 뭐 많이 사용은 하지만 정확한 뜻을 아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척을 못하겠어요, 지금. 예. 실사구시와 함께 실학의 그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예. 중국 그 사서의 대학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뭐 원래 뜻은 사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여 지식을 넓히는 것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주자하고 양명하고 왕양명하고 해석이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주자는 사물을 궁구해서 여기서 격을 궁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 그래서 지혜에 이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왕양명은 그 이후에 무력을 물리쳐서 지혜에 이른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헌재를 보고서는 뭐 사이비 이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너무 센 그 표현들이 주변에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약간 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사물에 궁구하고 물증에 궁구하고 그다음에 욕심을 좀 제어하면서 결국은 지혜에 이르는 방법을 헌재에 좀 요청하는 그런 취지에서 골라봤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현 정치권에서 하고 싶은 말, 또 말도 안 나오네. 현 정치권을 보면서 생각나시는 사자성어 의견 보내주십시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죠. 샵 0945,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상하지 않은 겁니다. 예상은 하여간 이게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현재 예상은 3월 10일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월 13일 설하고 이제 두 개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3월 13일은 이정미 재판관의 이제 퇴임 날짜가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날 하게 되면 혹시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누가 아플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께 안정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그 준엄한 결정에 대해서 전달한다면 그리고 이제 평일이 되지 않습니까? 3월 10일이면 그런 측면에서 3월 10일쯤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의 결과에 대해서 정말 엄중한 평일을 거쳐서 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사자성어도 김석 소장님하고 오늘 많이 일치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진실을 추구한다. 헌법재판관들께서 그런 하나하나를 살펴보신다면 제 예상은 3월 10일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김 부소장님은? 저도 10일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0일, 13일 설이 있는데 결국은 뭐 주말 집회를 한번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말이 가장 격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헌재에서는 좀 격한 거를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10일 정도에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13일에 하더라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좀 수용할 준비들을 해야겠죠. 지금 주말 집회 격한 거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후폭풍이 상당히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적 갈등, 정치적 갈등을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시키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게 각각 집회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정치인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안 들거든요. 근데 이 후폭풍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저는 후폭풍은 죄송합니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정이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가 지혜롭게 넘기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권위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양쪽의 얘기를 들으면서 고민하고 또 이런 평의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들은 우리 사회의 지혜의 소산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측에서 반발은 하겠지만 저는 그것은 일관성이 그칠 거라고 봅니다. 만일의 경우 기각이 된다면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이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이 되고 12월에 이제 선거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일정한 일상의 회복 속에서 거기에 불복하는 여러 가지 시민사회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소화를 시켜야 될 거고요. 만일 경우 인용이 된다면 곧바로 대선에 60일 이내에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대선 전국에 휩쓸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반발의 목소리들은 뭐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이 반영되는 목소리들과 같이 어울릴 거다. 문제는 불복의 가능성이잖아요. 이게. 예? 네. 어떻게 보세요? 불복이라고 하는 게 나타내는 형태는 대선 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만약에 지금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2달 안에 대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리의 민심이 대선은 선거운동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기각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뭐 12월 달 대선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선 전국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불복의 형태가 거리에서 정말 피를 흘리는 그런 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대선 전국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김평우 뭐 변호사 그 얘기들이 많이 회자되는데 실제로 지금 그 소추위원 측이 국회 측의 소추위원 측의 정당 소속된 정당들이 대표나 대선 주자들이 촛불 집회나 뭐 집회에 나가 있는 것도 사실은 집회도 뭐 그렇게 나가 있으면서 뭐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서 비판 나오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같고요. 사실 양쪽 다 집회에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헌재의 권위가 있으려고 하면은 헌재 압박을 하는 대중적인 여론몰이 이런 부분들은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 뭐 나왔다고 해도 메시지 자체는 헌재를 불복하지 말고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다 통일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가치를 같이하고 또 철학이 같은 그런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그 가치를 주장하는 것은 저는 민주사회라면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게 맞습니까? 대통령은 안 되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거기에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선 후보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미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는 뭐냐면요. 지금 자기의 정치 철학을 국민들께 호소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이 국민에게 자신의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은 통합의 정치를 통해서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고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정치인들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또는 소추인단의 변호사라면 현장에 나가서 법률 대리인은 진실과 또 가치에 대해서 법정에서 그것을 여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리에 나가서 상대편을 향해서 뭐 어둠의 세력이라든가 상대를 더 자극하고 비난할 경우 그리고 불복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와 이 사법의 영역은 분명히 다르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과거에 뭐 법조도 출입하면서 봤던 그런 변호인들의 진실을 추구하고 법정에서 증거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찾아내서 이 내가 갖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대해서 최대한 이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은 거리에 나가서 더군다나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 저는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요. 지금 변호사는 대통령 측 대리인이고 소추위원들은 국회 측 대리인이란 말이죠. 그럼 그 소추위원들 국회의원들이 과연 나가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헌재라고 하는 게 법률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도 하지만 결국은 정치적으로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변호사도 나가는 게 적절하지 않지만 소추위원들이 소속돼 있는 정당의 대표나 대선 주자, 통합을 얘기해야 할 대선 주자가 대선 전국에 현장에 나와가지고 여론을 자극한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통합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아니죠. 통합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까지 얘기하는 것이 정치라고 보고요. 아니,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소추위원이 본인이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소속된 정당은 그 정당이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시면요. 며칠 전에 트럼프가 의회에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통합이었어요.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통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주자가 또 대선을 도와야 할
정당의 대표들이 현장에 나가 있다라는 거는 통합에 굉장히 저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자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안철수나 안희정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부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리하게 논쟁할 건 아니지만 바람직하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트럼프 얘기는 아주 비유 적절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하고 우리는 지금 대통령의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결국은 대통령이 현재 법률의 피의자로서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고 결정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정부 대통령에 의한 적폐가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를 놓고 논의하는 지금 사회적 고민의 장이거든요. 이 측면에서는 미국의 이 트럼프와 우리 사회를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정치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가치를 보여줄 것이냐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런 속에서 국민들이 좋은 정치 세력과 우리를 맡길 세력은 어떤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정치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어느 대통령도 지도자도 통합을 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통합을 얘기하는 것과 우리 대선 주자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얘기할 통합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국가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대선 주자가 일방의 집회에 나와가지고 그 주장을 반복하고 또 지지를 한다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글쎄요,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정치라는 거는 사회적 갈등을 없앨 수는 없어요. 사회적 갈등을 축소를 시켜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정치적 갈등을 사회적 갈등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태극기를 드신 분들도 분명히 우리 국민이고 촛불을 드시는 국민들도 분명히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쪽을 선택해서 간다라는 건 정치적 갈등을 사회적 갈등으로 연결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저는 기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현장에서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앞으로 보여줘야 될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소리를 얘기해 줘야 되고요. 또 자신이 함께 대표하는 그런 정치 세력에 대해서 지지의 그러면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고 갈등 축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갈등 정치는? 축소는 앞으로 그러면 펼쳐나갈 정책이라든가 본인들의 그런 그동안의 정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들을 함께 사회 전체에 제시해 주는 거죠. 저는 그런 작용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믿을 만한 지도자인가 또 믿을 만한 정당인가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게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대안과 해법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제시된다면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할 거고요. 또 그렇다면 그 이후에 또 좋은 정부를 만드는 과정들 그거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과거 창산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어가지고는 앞으로 나가기 굉장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문재인 대표나 야당에서 얘기했듯이 친일 문제로 하면 3세대가 지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다시 다 밝혀가지고 반민특위 때도 못한 일을 다시 다 밝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 자체가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의 이 부분은 정말 냉정하게 법적으로 헌재에서 결정하는 것들을 따라야 할 뿐이지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한 대선 운동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과거 친일까지 청산하는 그 문제는 우리 앞으로 역사에서 계속 해나가야 될 문제고요. 지금 얘기하는 과거 청산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적폐들, 다시 말해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세월호 7시간부터 그동안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졌었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도 진실규명이 안 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밝혀내서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국가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진실한 규명이 돼야 되고, 이것이 앞으로 사회에서 미래를 만드는 가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 과거 청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죠. 그런데 그 최종심이 헌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최고 책임자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면이냐 아니면은 그동안의 파면이 아닌 정도냐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검찰이라든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직 많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청산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함께 아셔야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그다음에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게 길거리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그것을 길거리에서 하는 것들을 대선 주자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길거리만이 아니고요. 국회에서도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 다음 주에 또 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화제 좀 바꿔서 정치 팬덤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의 정치인 팬은 문팬이고, 안희정 지사는 안아요입니다. 안아요가 뭐냐면, 안희정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나눠요. 이게 안아요거든요. 이재명 시장은 손가혁, 손가락 혁명군, 유승민 의원은 유심초, 안철수 전 대표는 국민희망 안철수. 이건 좀 기네요. 황교안 대행 황대만, 황교안 통일 대통령 만들기 약자죠. 자, 여러분들 이런 정치인 팬덤 현상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선거 때마다 늘 있었고 또 정치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열심히 모여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잘 앞으로 큰 역할하게 만들어보자. 이런 노력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너무 지나치게 과열이 돼서 상대 후보를 지나치게 비방한다거나 또는 뭐 가짜 뉴스를 나른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긍정적으로 상대 후보도 인정하면서 좋은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정치 현상이라면 뭐 나쁘지 않은 굉장히 긍정적인 점이 많다고 봅니다. 예.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 지금 뭐 이름들을 보니까 재밌어요. 안 와요 이런 건 안 와. 그러면서 안 와요. 왜 이렇게 안 와? 빨리들 와. 저 밖에서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네. 아니, 그런 왜 안 와? 그런 것보다도 안 와. 그리고 마이웨이를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안희정 지사 보면 어제도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걸 짊어지고 가겠다. 감수하고 가겠다. 이런 하고 매칭이 되는 것 같고 송가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스팔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좀 혁명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유심초. 지금 유시민 씨는 작가라고 본인을 지칭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겠어요. 예. 네, 유심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드럽고 유약하다는 느낌이 들죠. 예. 그러고 뭐 국민희망 안철수 이건 약간 투박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만들어줘야 되나 이러면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팬 이름과 후보의 그 캐릭터가 굉장히 유사한 측면들이 있다. 재밌게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황대만 이 신경을 좀 썼어요. 황교안 통일 대통령 만들기 요거는 왜냐하면 뭐 박사 뭐 노사 뭐 이런 거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황대만 사람 이름 같잖아요. 그래서 황대만 씨 느낌이 납니다. 갑자기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주국가에서 자신의 정치인을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좋아할 권리는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가뜩이나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좀 바라보는 성향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만 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을 봤을 때 성공한 정권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 중심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 좀 벗어나야 되는 것 같고 정치는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하는데 우리가 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감성적 요소가 강하거든요. 우리가 아이돌을 좋아하는 걸 왜 좋아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냥 좋아. 그건 좋습니다. 왜? 연예계 쪽 뭐 가수, 배우, 탤런트 좋아하는 건 감성적 영역이니까 되는데 이성적 영역이어야 할 정치에서 과연 이렇게 팬덤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꼭 반드시 긍정적이냐?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고쳐야 될 점도 그 속에 있지 않을까를 한 번쯤 고민해 볼 시간이 지금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이번 한 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